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인문과정 우리 수업 그동안 했던 거 총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복습입니다. 예, 15쪽 표시고요. 뭐 교재는 그냥 펴놓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칠판만 보시면 될 거예요. 예. 우리가 인문과정에서 수업을 3개 파트를 했었습니다. 주로 많이 다루었던 파트가 이제 수요 공급, 투자, 감정, 평가론 요 3개 파트인데, 뭐 사실은 이거 3개로 결정이 나요. 이거 3개로 결판이 나고, 이거 3개 말고 나머지 파트들, 수요 공급, 투자, 감정, 평가론 말고 나머지 파트들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따라오시고, 그 문제풀이반까지 수강을 해주시면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 3개 파트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시험의 관건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지금 수업하는 속도는 이 9월 달에 수업하는 속도입니다. 내년 9월 달에. 혹시 이 속도를 따라와 주시면, 만약에 따라와 주시면, 그, 인문과정의 전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더 큰 건 이제 그 내년 2016년도 수업 따라오실 때 편하게 이제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편하게 따라오실 수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보실 내용은 수요 공급 이론인데요.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어떤 걸 공부해야 될까? 한 5가지 정도를 봅니다. 첫 번째는 유량 개념, 그리고 저량 개념 해서 유량과 저량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공부할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 특히 소득하고요. 소득하고 대체재 보완제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실 겁니다. 대체재 보완제. 네 번째가 탄력성, 다섯 번째가 균형, 이렇게 해서 5가지를 공부하시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유량과 저량을 공부해 볼 텐데요. 책 하나 보죠. 그 유량이라는 개념은 일정 기간 개념이에요. 저량은 일정 시점 개념이고, 그러니까 유량은 기간이고 저량은 시점이다, 이렇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수요와 공급은 얼마 동안에 10개를 사고 얼마 동안에 100개를 파는지가 중요하니까 기간이 나와야 된다. 우리 이것을 유량 개념이라고 하고, 저량은 시점에서도 측정이 가능한 겁니다.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될까? 유량에 관계되는 변수들을 쫙 기억하시고요. 저량에 관계되는 변수들을 쫙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암기를 해서 암기한 게 아니고 그냥 딱 보면 이건 유량이구나, 저량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만큼 여러분 반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암기하라는 내용도 있고 반복하라는 내용도 있는데, 반복하라는 내용들은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임대료나 지대 관련되는 개념들은 일정 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사용한 대가이기 때문에 유량이에요. 그 다음에 소득이나 수익, 벌어들인다. 요거 일정 기간 동안에 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유량입니다. 주택 거래량, 그 다음에 국민 총생산, 국내 총생산, GNP, GDP 요거 보통 1년 단위로 측정한다 했기 때문에 유량입니다. 특히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그랬죠. 뭐였어요? 신규주택 공급량. 부동산을 신규로 생산하려면 건축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량입니다. 그럼 저량과 관계되는 변수들, 가격, 가치, 지가. 특정 시점에서 부동산을 화폐랑 교환한 대가가 가격, 가치, 지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량이고요. 그 다음에 인구, 재산, 자산, 국부, 이런 것들도 다 시점에서 측정하는 변수들이에요. 저량. 그 다음에 외채, 외환 보유액,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시점에서 측정하는 변수들입니다. 이것도 저량이고, 특히 좀 중요한 게 주택 재고량. 주택 재고량이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부동산을 신규로 만들려면 건축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유량이고, 시점에서는 신규로 공급을 못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시점에서는 신규로 공급은 안 된다. 그럼 시점에서는 공급을 전혀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점에서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주택은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 주택을 갖다 우리는 재고주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 가지고 신규 생산량과 주택 재고량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하냐면, 유량의 공급량이라는 것과 유량의 수요량이라는 것을 비교하실 거예요. 유량의 공급량과 유량의 수요량이라는 것을 비교하실 거고, 저량의 공급량이라는 것과 저량의 수요량이라는 것을 비교하실 거예요. 자, 유량의 공급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의 량을 말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공급되는 양.
유량의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거 또는 보유하려고 하는 주택의 량을 말합니다. 저량의 공급량은 일정 시점에서 존재하는 양입니다. 조심하실 점은 시점에서 공급되는 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점에서는 신규로 공급할 수는 없으니까요. 시점에서 공급되는 건 전부 다 재고주택이고요. 시점에서 존재하는 거 해야 돼요. 저량의 수요는 똑같아요. 시점에서 보유하려고 하는 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자, 지난 1년 동안 특정 지역에 1000채 주택이 신규 건설이 되고 그 중에서 50채가 미분양되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계속 가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1500만 채 주택이 존재한다. 1500만 채 주택이 존재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00만 채가 공가, 빈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실 상태에 있다. 자, 그럼 이걸 딱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유량 공급과 유량 수요를 판단하시는 거고요. 저량 공급과 저량 수요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일단 보시면 1년 동안이 있고 신규 건설이 보이시죠? 됐어요? 예. 이 1000개가 뭐죠? 유량하면 안 돼. 유량 공급해야 돼. 유량에는 공급되고 수요도 있잖아. 신규로 건설된 건 유량 공급. 몇 개? 1000개. 그 중에서 미분양된 게 몇 개? 50개. 그럼 50개는 사람이 안 살잖아. 그럼 사람이 살고 있는 건 950개. 450? 깜짝 놀랐네. 950개. 950개가 수요된 겁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그래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주택이 1500만 개입니다. 보이시죠? 예. 시점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럼 1500만 개는 뭐죠? 저량 공급. 저량만 하시면 안 돼. 저량 공급. 저량 공급이 1500만 개다. 그중 100만 채 사람이 안 살면 1400만 개는 사람이 살겠네, 그죠? 예. 1400만 개는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량입니다. 그래서 뭐야? 저량의 수요량. 그래서 유량, 저량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27회 시험에서는 시험에 나온다고 보여지거든요. 나오는 유형은 딱 두 개. 유량 변수들과 저량 변수들을 딱 비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났을 때 유량 공급 몇 개, 유량 수요 몇 개, 저량 공급 몇 개, 저량 수요 몇 개 판단하시는 게 핵심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혹시 오늘 수업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수업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참고 들으세요. 참고. 뭐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죠. 예. 참고 들으시면 나중에 앞에 동영상 갖다가 보시면 이게 그 말이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거든요. 뒤늦게 알아도 괜찮아요. 뒤늦게 알아도 괜찮으니까 정말 큰 도움 될 거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그냥 쭉 들어놓으세요. 두 번째,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과 수요의 변화라는 것을 비교할 겁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자, 일단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해당 재화의 가격. 그러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곡선상에서 점이동을 해요. 곡선상에서 점이동으로 표시가 된다. 점이동으로. 여기서 곡선상이 중요합니까? 점이동이 중요합니까? 곡선상이 중요합니다. 곡선상이야. 그러니까 오늘 수업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비슷하다는. 지금 점하신 분들도 다 수업 열심히 들으신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뭐 똑같잖아 봐.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고. 자, 그럼 곡선상의 점이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곡선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 점이 이동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곡선을 벗어나지 않고 점이 이동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했다. 그럼 수요의 변화는 해당 재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재와 가격 이외. 가격 말고 나머지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소득도 있고요. 인구도 있고 금리도 있고 가격 예상도 있고 그다음에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 가격 말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지 않고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얘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말은 곡선이 움직인다는 거죠. 곡선이. 아까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수요 곡선은 어떤 모양이냐면 우하향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곡선이 이동한다는 말은 요 곡선이 그냥 우측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또는 좌측으로 가버린다는 것이.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항상 우측으로 가면 뭐라 그랬어요? 증가. 맞아요? 항상 좌측으로 가면 뭐예요? 감소. 이걸 왜 기억하셔야 되는지는 대충 느낌이 오죠? 예. 시험 지문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다음 중 이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러면 수요 곡선 우측이란 말은 무엇에? 수요의 증가를 찾으란 얘기지.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가는 요인을 찾으시오. 그러면 무엇에? 수요의 감소를 찾으란 얘기지. 그러면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그러니까 곡선이 우측, 좌측 가는 요인을 찾으려고 할 때는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는 게 가격이에요. 아파트 가격. 가격은 곡선 상에서 점을 움직이는 요인이지 곡선 자체를 우측,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니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 중에서 뭐를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수요량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수요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이걸 공부해야 돼. 왜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냐면 가격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죠? 예.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가격 이외에 그랬으면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이 중에서 다 시험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건 소득하고 대체재 보완제입니다. 소득하고 대체재 보완제. 그래서 지금부터 요 수요의 변화 요인 중 소득과 대체재 보완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 이렇게 공부했었죠. 10번 보세요. 자, 우리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어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러고 나서 이 플러스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일 때가 있고 제로일 때가 있는데 자 대답하세요. 플러스는 비례 반비례. 비례를 얘기해요. 비례. 비례는 무슨 방향? 같은 방향. 마이너스는 뭐야? 반비례. 반비례는 무슨 방향? 반대 방향. 0은 뭐고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런 얘기인데 항상 시험에 뭐가 뜨면 소득이 뜨면 일단 정렬중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소득의 정렬중. 소득에는 무조건 정렬중이야. 정이 뭐냐면 정상제. 열은 열등제. 중은 중간제. 근데 중간제는 이제 구색을 맞추기 위한 내용이지 시험에 나오고 막 그런 건 아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정상제와 열등제가 나올 텐데 자, 잘 보세요. 이게 소득이고 이게 수요예요. 이게 소득이고 이거 수요인데 소득 증가될 때 수요 증가되는 제가 무슨 제예요? 정상제. 소득 감소될 때 수요 감소되면 정상제. 제발 좀 정상제. 예. 소득 증가될 때 수요 감소되면 열등제. 소득 감소될 때 수요 증가되면 열등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소득 증가, 소득 감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요와 소득이 같은 방향일 때는 정상제고 반대 방향일 때는 일단 열등제입니다. 그럼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시험 지문을 그대로 옮겨 드릴게요. 잘 보세요.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가 8% 증가한다면 이 재화가 어떤 재화인가? 이렇게 문제가 뜬다는 거지. 자, 일단 대답하세요. 자, 여러분들 잠깐만요. 묻는 말에 대답하시오. 자신 있는 거 대답하지 말고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하시오. 자, 크기가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크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 한 개 다 중요하다. 시험에 크기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왔잖아. 나왔잖아. 나오면 뭐 해라? 무시해라. 다 했던 거예요. 참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다 했던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크기 중요하다, 방향 중요하다? 방향 중요하다. 크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뭐가 중요한데 안 중요하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크기 중요하다, 방향 중요하다. 방향 중요하다. 크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전혀 안 중요하다.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오면 뭐 해라? 무시해라. 그러면 10%, 8%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소득 증가, 수요 증가. 이건 무슨 제? 정상제. 왜? 같은 방향이니까. 맞아요? 예. 이번에는 소득 10% 증가, 수요 8% 감소 이렇게 해볼게요. 보고 계세요, 지금? 이건 무슨 제? 열등제. 왜냐하면 소득이 많을 때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되는 건 반대로 간 거니까. 맞아요? 예.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볼까? 소득 10% 감소, 수요 8% 감소. 이건 무슨 제? 열상제 하지 말고 정상제. 정상제. 소득 감소, 수요 감소. 같은 방향. 정상제. 맞아요? 마지막으로 소득 10% 감소, 수요 8% 증가. 무슨 제? 열등제. 열등제.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몇 개 물었냐면 4개 물었어요. 근데 제가 방금 물은 4개가 제가 그랬었어요. 방금 물은 4개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4개를 소개해드린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전부라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이 4개밖에 없어요. 저 보세요. 소득 증가, 수요 증가 무슨 제? 정상제. 소득 감소, 수요 감소 정상제. 소득 증가, 수요 감소 열등제. 소득 감소, 수요 증가 열등제. 이거 4개 말고 나올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전혀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 10% 8% 이건 바꿔서 나올 수도 있잖아. 바꿔서 나올 수 있지. 그러면 경우의 수가 4개 아니잖아. 그럼 내가 미쳐버려. 크기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나와도 뭐 할 거기 때문에, 무시할 거기 때문에 몇 프로는 경우의 수에 안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의 수는 딱 4개밖에 없다니까? 그 4개를 다 대답하고 틀리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소득이 적어도 시험에 나왔을 때는요, 시험에 틀릴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에서 소득이 떴을 때, 여러분들이 틀릴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은 일단 소득의 정렬중을 외쳐주셔야 됩니다. 소득이 뜨면 무조건 답은 정렬중 중에 하나다. 알겠어요? 그래도
지문이 오지선다기 때문에 소득의 정렬중만 해쳐도 지문 5개 중에 2-3개가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 이 바닥이 그렇게 돼 있어. 두 번째. 그 다음에 크기 본다, 방향 본다. 방향 본다. 크기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오면 뭐 할 거다? 무시할 거다. 그럼 방향을 보고 그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정상제, 반대 방향이면 열등제. 경우 수는 몇 개? 4개.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소득 증가될 때 수요 증가됐어. 정상제. 소득 감소될 때 수요 감소됐어. 정상제. 소득 증가 수요 감소. 열등제. 소득 감소 수요 증가. 열등제. 이거 말고 나올 게 없다는 거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거 지금 방금 4개 다 대답해 주신 분들은 틀릴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지. 근데 실제로 심장에 넣어놓으면 틀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세상에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4개를, 경우의 수는 4개밖에 없고 그 4개를 갖다가 1년 동안 연습을 하고 그리고 틀리지 않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그렇게 시험장에 보냈는데 시험장에서는 틀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세상은 참 과학적이지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불가사의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참 살맛 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각본대로 짜여진 대로 그렇게 벌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칠판 보시고 두 번째. 이번에는 그 유명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일단 X제가 떠요. 그리고 Y제가 떠요. X제와 Y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만 재화가 2개 나온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몇 개 나온다? 2개. 교차란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도로가 2개 만나면 무슨 교차로 그러듯이 재화가 2개 만날 때 교차 탄력성을 하는데 만날 때 잘 만나야 됩니다. 만날 때 잘 못 만나면 평생 고생합니다. 만날 때 진짜 잘 만나야 됩니다. 만날 때 잘 못 만나면 평생 고생합니다. 지금 여기도 잘 못 만나서 그만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한 놈은 가격이 나왔고 한 놈은 수요가 나와야 됩니다. 한 놈은 가격이 나오고 한 놈은 수요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화가 2개 나온다는 건 당연하고요. 중요한 건 둘 다 수요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둘 다 수요가 나오면 안 되고 한 놈은 뭐가 뜨고 가격, 나머지 한 놈은 수요. 이렇게 뜬다는 거지. 이게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한 놈은 뭐가 뜨고 가격, 나머지 한 놈은 수요. 자, 이것도 이제 플러스인 놈이 있고요. 마이너스인 놈이 있고 제로인 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차의 대보독이라고 불러요. 자, 따라해보세요. 교차의 대보독. 한 번 더 교차의 대보독.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면 대체제고요. 마이너스면 보완제예요. 그 다음에 제로면 독립제입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교차 탄력성이 시험에 떴을 때는요. 크기 중요하다, 방향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방향 중요하다. 크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오면 뭐 해라? 무시해라. 알겠습니까? 그럼 시험에 나오는 문장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A 가격이 10% 상승하였다니.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B 수요가 8%, 20% 할까, 이번에는? 20% 증가하였다면, 이때 AB는 무슨 관계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AB가 무슨 관계인가? 이렇게. 뭐 대부분의 시험전들이 AB는 밀접한 관계지 않나 하고 장렬히 전사하는 거지, 이제. AB가 무슨 관계인지를 얘기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잘 봐야 돼. 이거 뭐? 재화는 몇 개? 2개. 그럼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맞아요? 크기 중요하다, 방향 중요하다. 방향. 크기 심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오면 뭐하고? 무시하고. 한 놈 가격이 뭐 했더니? 상승했더니 다른 놈 수요가 증가했어요. 무슨 제? 이것도 대체제예요. 같은 방향이잖아. 한 놈 상승하고 한 놈 올랐으니까. 그럼 A 가격이 10% 상승할 때 B 수요가 20% 감소하면 보완제. 열등제 지금 교체 대보독인데 보완제입니다. A 가격이 10% 하락할 때 B 수요가 8% 감소하면 대체제. A 가격이 10% 하락할 때 B 수요가 20% 증가되면 보완제. 지금 여러분들은 4개를 대답해 주셨고요. 이 4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4가지가 아니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수 전부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딱 4개밖에 없어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나머지 한 놈 수요가 증가했다. 무슨 문제? 대체제. 한 놈 가격이 떨어질 때 나머지 한 놈 수요가 감소했다. 대체제.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나머지 한 놈 수요가 감소했다. 보완제. 한 놈 가격이 하락할 때 나머지 한 놈 수요가 증가했다. 보완제. 그럼 잘 보세요. 일단 대답해 주세요. 소득에. 아니요, 정열중 해야지. 내가 소득에 하는데 또 소득에 하면 안 되지. 내가 뭘 묻고 싶은지 몰라요? 다시. 소득에. 좋았어요. 교차에. 소득에. 교차에. 이거 안 하신 분들 후회하실 겁니다. 이걸 왜 안 하신 분들 후회하시냐면요. 소득의 정렬중 문제에다가 꼭 대보독을 낸다? 안 낼 수가 없다? 왜 안 낼 수가 없냐면 우리 지금 몇 지 선다예요? 5지 선다잖아. 근데 소득의 정렬중 해도 몇 개가 모자라?
두 개가 모자라. 거기다 대보독을 넣는다니까. 알겠어요? 그럼 당연히 교차에는 뭐죠? 대보독인데 그 문제에다가 꼭 뭐를 넣는다? 정렬중을 넣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따로따로 보고 있으니까 안 헷갈리지만 시험장 가시면 엄청 헷갈립니다. 아, 선생님, 그건 뭐 헷갈리겠어 싶은데 헷갈릴 예정 다 헷갈립니다. 이 시행착오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딱 부러지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소득이 떴을 때는 일단 답이 될 수 없는 거. 대보독. 대보독을 날리고 시작해야 된다니까. 뭐만 답? 정렬중. 교차에는 무조건 뭐만 답? 대보독만 답. 뭐를 날린다? 정렬중을 날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레인 정리 들어갑니다. 저 보세요. 보고 계세요,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1번 레인, 2번 레인, 3번 레인, 4번 레인이에요. 보고 계세요? 1번 레인 소득, 2번 레인 수요, 3번 레인 X제 가격, 4번 레인 Y제 수요. 다시 레인 정리 한번 더 할게요. 예. 1번 레인 소득, 2번 레인 수요, 3번 레인 X제 가격. 레인 정리 안 됐네. X제 가격. 4번 레인 Y제 수요. 그럼 저를 보세요. 이렇게 되면 무슨 제요? 정상제. 이렇게 되면 정상제. 이렇게 되면 열등제. 이렇게 되면 열등제. 3, 4번 레인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체제. 이렇게 되면 대체제. 이렇게 되면 보완제. 이렇게 되면 보완제. 이렇게 되면 열등제. 이렇게 되면 보완제. 이렇게 되면 정상제. 이렇게 되면 대체제. 이렇게 되면 대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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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정상제. 이렇게 되면 열등제. 이렇게 되면 보완제. 이렇게 되면 보완제. 이렇게 되면 열등제. 벌써 정신없어 하는 사람 있잖아. 아, 선생님, 그 정신없을 수밖에 없지 하시는 분들은 정신없어 하면 안 돼요. 딱 구분해야 돼요. 소득에는 뭐? 정혈중. 교차에는 대보도. 그 집에 가서 레인 정리 혼자 한번 해봐. 1번 레인 소득, 2번 레인 수요, 3번 레인 X제 가격, 4번 레인 Y제 수요,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 한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지문에 정렬중만 띄우는 게 아니고 대보독도 같이 띄운다. 알겠어요? 요 지문에 대보독만 띄우는 것도 아니고 정렬중을 같이 띄운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계속 갑니다. 이번에는 벌써 3번까지 한 거예요. 속도 엄청 빠르죠? 속도 엄청 빠르면 따라와 보셔야 돼. 4번 갑니다. 균형. 간혹 저한테 선생님 좀 천천히 좀 수업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이거 지금 제가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수업하는 거 아니고 저 진도 그동안 쭉 했던 거 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복습하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 막 느끼는 건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참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냥 진도 나가고 막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걸 갖다 계속 반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수업 한번 하고 나면요. 그 같은 내용을 2달 뒤에 다시 해요. 1년 동안 공부하면서 2달 뒤에 다시 하는데 지금은 거의 한 달 만에 아니면 어떤 내용들은 지난주에 했던 것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건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건 많이 없고 크리스마스 선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크리스마스 또는 새해 선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이런 거 드리는 게 낫겠죠. 선물 따로 준비하는 것보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돈도 없고, 예. 자, 시험 보세요. 세로 축은 가격이에요. 가로 축은 양입니다. 보통 이제 우하향하는 곡선, 이게 수요 곡선이에요. 수요 곡선. 디맨드 커버. 우상향하는 곡선, 이게 공급 곡선이에요. 공급 곡선. 여기 서플라이 커버예요. 이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보이십니까? 요걸 균형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근데 균형에서는 2가지 결정이 됩니다. 자, 잘 봐요. 균형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균형 가격. P가 가격 아닙니까? 프라이스. 균형에서 결정되는 양을 균형 양이라고 불러요. 그럼 혹시 시험에서 잘 봐요. 균형 가격 구하세요. 또는 균형 양 구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은 균형부터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균형을 어떻게 만드냐면 QD 하고요. QS 하고를 같게 만들면 돼요.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QD는 1400-2P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QS는 200 플러스 4P다. 그러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겠지만 시험 문제가 QD는 얼마다, QS는 얼마다 이렇게 나오고 뭐를 구하시오? 균형 가격 구하시오. 그 다음 또 뭐 구하시오? 균형 양 구하시오.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균형 가격이고, 균형 양이고, 뭐 나발이고, 뭐부터 만들어야 돼? 균형부터 만들어야 돼. 균형 만들려 그러면 누구와 누구를 갖게? QD와 QS를 갖게. 그럼 QD와 QS를 갖게 만드는 점이 균형 맞습니까? 그럼 누구와 누가 같아지는 겁니까? 시작.
1400 마이너스 2p랑 누가? 200 플러스 4p가 같아지는 겁니다. 2p가 넘어가면 플러스 2p가 되면서 몇 p? 6p. 200이 왼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00이 되면서 얼마? 1200. 그럼 p는 얼마? 200. 이 200이 그냥 보통 p가 아니라 그랬죠, 이 p가. 이 p는 QD와 QS를 같게 만들었을 때 균형 상태에서의 p예요. 그래서 이 가격은 무슨 가격? 균형 가격 현재 얼마? 200입니다. 200을 대입해 볼게요. 어디다 대입해야 돼? 아무 때나. 여기도 200 대입해 볼까요? 400 빠지잖아. 그럼 얼마? 1000. 맞아요? 그럼 교역량은 몇 개? 1000개. 그럼 여기 궁금하신 분들 여기 또 대입해 보지 뭐. 여기 얼마? 800. 그럼 얼마? 1000.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균형 가격 구하시오, 균형량 구하시오 하는 문제 시험에 뜨면요. 가장 쉬운 계산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아쉽습니다. 이게 올해 시험에 떴습니다. 균형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올해 시험에 떴어요. 그래서 이거 이해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내년 시험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됐죠? 안 나와. 이걸 어째? 안 나와.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안 나와. 이게 두 개 연속으로 나오기는 좀 힘든, 너무 쉬운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계산 문제를 쉽게 주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올해 이게 나온다는 거지. 지금 보세요. 지워버리고. 필기하고 계신 분들은 필기 마무리 다 하시고요. 안 나올 것 같음? 이렇게 좀 적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 이게 안 나올 것 같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험이 나오는 거. 자, 잘 봐요. 자, 균형이 잘 형성돼 있다가. 자, 지금 균형 보이시죠? 균형이 잘 형성돼 있다가.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공급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과연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어떻게 변하느냐? 가격과 양의 변화. 결국 이번 시험은 제가 추천해드리는 내용은 균형의 이동을 추천해드립니다. 균형의 이동. 자, 그럼 7번 보세요. 이게 수요 곡선 맞습니까? 증가되면 좌측, 우측. 그럼 이렇게 가면 이렇게. 그럼 이게 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대답하세요.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네요. 맞아요? 양은요? 증가하네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뭐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 양은 증가한다. 맞아요? 그러면 원래 균형점을 다시 보세요. 다시 봤어요? 수요가 감소한다. 그럼 얘가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도 균형점 일로 간다는 거지. 가격은 뭐하고? 하락하고 양은 감소한다는 거지. 다시 균형점을 다시 보세요. 원래 만났던 균형점. 보이세요? 이게 공급 곡선 아닙니까? 공급이 증가되면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일로 올 거 아니야? 잘 읽어야 돼. 가격, 하락, 양은 증가. 원래 균형점 다시 보세요. 공급이 감소되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손가락 2개 꺼내서 PQ라고 해봐요. 이게 뭐예요? 가격. 이게 양. 수요 증가는 둘 다 올려. 둘 다 올리면서 대답해. 가격, 상승에, 양, 증가. 수요 감소는 둘 다 떨어뜨려. 가격, 하락에, 양, 감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수요가 시험에 뜨면요. 그냥 손가락 2개로 그냥 끝내버리자는 거지. 수요 증가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가격 상승, 양 증가 이렇게. 수요 감소는 이렇게. 가격 하락에, 양 감소. 수요는 쉽다. 됐어요? 공급이 시험 나오면 공급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고요. 양은 똑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처음부터 양, 이게 P고 이게 Q면 이게 양 아니야. 양을 먼저 세팅하자는 거지. 공급 증가는 이렇게 세팅해놓고 대답하세요. 가격, 하락에 양, 증가. 양을 먼저 세팅하자는 거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1월달에 다시 만나요, 우리. 알겠어요? 공급이 감소. 그럼 이렇게 감소를 먼저 세팅하는 거지. 가격, 상승에 양, 감소. 양을 먼저 세팅해 놓자는 거지. 그럼 4개를 한 번에 한번 해보죠. 수요 증가는 이렇게. 가격 상승에 양 증가, 수요 감소는 이렇게, 가격 하락에 양 감소, 공급 증가는 이렇게, 가격 하락에 양 증가, 공급 감소는 이렇게, 가격 상승에 양 감소. 연결 동작으로 해보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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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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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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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시지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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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는 거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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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했다. 이런 거. 두 번째 수요 감소하고 공급 감소했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수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합니다. 이런 거. 네 번째 수요 감소하고 공급 증가합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다음에 이제 가격가량이 어떻게 변합니까를 물을 건데요. 일단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되면 가격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양은 증가합니다.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면 가격은 알 수가 없어요. 양은 감소합니다.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되잖아요. 그럼 가격은 상승해요. 무조건 상승해요. 양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수요 감소되고 공급 증가되잖아요. 그럼 가격은 하락하고요. 양은 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수요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몰라요. 수요 공급이 반대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때는 양을 몰라요. 그래서 결론만 소개해드리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나 수요 감소 공급 감소는요. 가격을 모르게 돼요. 양만 증가 감소 알게 되지. 됐어요? 예. 수요 증가 공급 감소나 수요 감소 공급 증가는요. 가격은 상승 하락을 해요. 이번에는 양을 몰라요. 그래서 수요 공급이 동일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가격을 몰라.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일 때는 양을 몰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좀 더 자세한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7번 보세요. 필기하면서 따라올 수업은 아니에요. 못 따라와요. 필기를 못해요. 필기하면서 따라오시다 보면 많이 힘드실 거야. 왜냐하면 필기하다가 중간에 끊기고 지워지고 막 이런 아픔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편안하게 그냥 수업만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업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앞에 강의를 봐서 보충할 생각을 해야지 이 강의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천천히 수업을 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먼저 첫 번째는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요거 한번 해볼 거예요. 두 번째는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크다면 요거 한번 해볼 거예요. 세 번째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다면 해볼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죠? 예. 위에서는 수요 증가, 공급 증가에서 크기를 몰랐잖아요. 근데 밑에도 수요 증가, 공급 증가들은 다 맞는데 수요 증가가 크다면 이 시험에 뜨면 수요 증가만 보시면 돼요. 그럼 수요 증가는 제가 아까 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한다 그랬죠?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증가되는 거예요. 공급 증가가 크다면 이번에는 공급 증가만 보시면 돼요. 그럼 손 어떻게? 요렇게 해요. 가격은 뭐? 하락의 양 증가. 따라가세요.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본다. 이거 안 따라하실 거예요. 다시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본다. 작은 건 무시. 이건 다 무시해버리. 작은 거는 무시해버리시고 수요 증가 클 때는 수요 증가만 보고 대답. 공급 증가 클 때는 공급 증가만 보고 대답. 근데 같다면이 나오면 가격 불변의 양 증가예요. 뭐예요? 가격 불변의 양 증가. 따라서요.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원래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가격 몰라의 양 증가였잖아요. 근데 같다면이 나오면 가격 불변의 양 증가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결론만 소개해 드릴게요. 크다면이 나왔을 때는 뭐만 보고? 큰 것만 보고 판단하시고. 됐어요? 같다면이 나오면 몰라 했던 걸 뭐로만 바꿔주자? 불변으로 바꿔주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수요 증가, 공급 증가에서 가격은 알 수 없고 양은 증가된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자,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중 수요 증가가 크다면 가격은 말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공급 증가가 큰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그 두 개 폭이 같으면 가격은 말 수도 있어서 불변할 수도 있어서 가격은 알 수 없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양은 막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양은 증가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내용은 크다면이 나왔을 때는 큰 것만 보고 같다면이 나왔을 때는 몰랐던 걸 불변으로 바꿔주면서 내용을 정리하자 하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 자, 대답 한번 해보세요. 수요와 공급 중 한 놈이 완전 탄력적이라면 기울기는 어떤 모양입니까? 수평입니다. 맞아요? 이게 완탄이야. 수요와 공급 중 한 놈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기울기가 뭐죠? 수직입니다. 기억나세요? 예. 요게 완비입니다. 그럼 완탄일 때는요. 자, 봐봐요. 여기다 어떤 짓을 해도요. 봐봐. 어떤 짓을 해도 뭐가 안 변해? 가격이 안 변해. 그래서 완전 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가격 불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불변이요? 가격 불변. 무조건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요. 여기다가 어떤 짓을 해도 한번 봐봐. 어떤 짓을 해도 뭐가 불변이야? 양이 불변이야.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양 불변 하시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뭐 불변? 순서 바꿨어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뭐 불변? 양 불변. 순서를 기억하시는 못된 버릇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뭐 불변? 양 불변.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 불변. 제가 이건 어떻게 공부하자 그랬냐면 팔을 활용하자 그랬죠. 완전 탄력적일 때는 찍었어요? 찍고 나서 내가 찍은 게 뭐야? 가격이야. 그거 불변하시면 돼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비탄력으로 찍어. 이 찍은 게 뭐야? 예, 양 불변 하시면 돼요. 완전 탄력 뭐 불변?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 양 불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번 시험에. 완전 탄력적일 때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적일 때 얇은 불변. 이거는 뭐 거의 제가 90% 이상 보는 건데 이번 시험에서. 요까지 4번까지 했어요. 균형 먼저 했네. 5번을 먼저 했네. 왜 그랬지 내가? 하여튼 5번을 먼저 했어요. 그러면 4번 탄력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판 한번 알아봐 주세요. 탄력성. 탄력성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두 가지를 봐버렸으니까 두 개만 사실은 보시면 돼요. 뭐만 보시면 되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만 보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공식이 어떠냐면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고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요. 절대값은 무조건 뭐를 만들어버리겠다? 플러스를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0이야. 마이너스 값이 안 나와. 기준값은 1이고요. 최대값은 무한대예요. 특히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기준값, 최대값, 최소값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기준값 1, 1일 때 단위 탄력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1보다 크면 탄력이라 그래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대면 완전 탄력. 그래서 탄력성의 종류는 5개입니다. 5개. 1이면 단위 탄력,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대면 완전 탄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명한 건 탄력과 비탄력이 제일 유명해요. 탄력과 비탄력. 자, 써볼게요. 탄력, 비탄력. 자,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가격을 올렸을 때 다른 데로 도망 잘 갈 수 있으면 수요가 탄력적이라 그래요. 다른 데로 도망을 잘 간다는 말은 수요량이 많이 준다는 얘기죠. 예. 두 번째,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가격 올려도 다른 데로 도망을 잘 못 가는 경우를 비탄력이라 그래요. 그러면 수요량이 많이 줄어, 조금 줄어. 조금 줄어. 그러니까 이 이야기 듣듯이 한번 들어보세요. 가격 올렸더니만 도망을 잘 가는, 그래서 수요량이 많이 줄어드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럼 이 제품들은 수요가 뭐다? 탄력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가격을 올려도 도망을 못 가는 제품들이 있어요. 즉 수요량이 조금밖에 안 주는 놈들이 있다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제일 중요한 건 대체제인데요. 대체제가 많으면 도망 잘 갈 수 있어요. 탄력적이에요. 대체제가 적으면 도망 잘 못 가. 비탄력적이에요. 맞아요? 기간인데요. 기간을 충분히 줬어. 장기 주면 대체제 많이 만들 수 있어. 탄력적이에요. 기간을 단기만 주면 도망 잘 못 가. 수요는 비탄력적입니다. 됐어요? 예. 용도 전환. 용도 전환이 쉬워. 용이해. 그럼 수요는 뭐하고? 탄력적이고. 용도 전환이 곤란해. 그럼 수요는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면 어떤 용도의 부동산인지를 볼까요? 네.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요. 상공업용 부동산이 있어요. 주거용 부동산은 전환이 상대적으로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수요가 뭐? 탄력. 상공업용은 전환이 어려워요. 수요가 비탄력. 꼭 필요한 재화가 아닌 걸 사치재라고 부르고요. 꼭 필요한 재화를 필수재라고 불러요. 사치재는 수요가 뭐예요? 탄력. 필수재는 수요가 뭐? 비탄력.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다시 한번 내보면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 적으면 비탄력. 전환이 용이하면 탄력, 곤란하면 비탄력. 충분히 기간 줬다 장기, 탄력, 단기는 비탄력. 전환이 쉬운 주거용은 탄력, 어려운 상공업용은 비탄력. 사치재는 탄력, 필수재는 비탄력. 이렇게 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비교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보죠. 수요가 탄력적인 제품들은 고가 전략과 저가 전략 중 무엇이 좋고, 수요가 비탄력적인 제품들은 고가 전략과 저가 전략 중 무엇이 좋은지를 판단해 볼 거예요.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요, 일단 고가 전략하면 별로 안 좋아요. 다 도망가 버리거든. 그러면 수요량이 많이 줄어서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저가 전략을 펴면 많이 사러 와요. 그래서 엄청나게 수입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인 제품들은 무슨 전략으로? 저가 전략으로 총수입 증가에 도움을 받으면 되고, 수요가 비탄력적인 제품들은요, 고가 전략이 좋아요. 고가 전략을 펴도 도망을 잘 못 가거든. 근데 저가 전략은 별 재미를 못 봐요. 그래서 결론만 좀 소개해드리면, 수요가 탄력적인 제품들은 무슨 전략을 펴자? 저가 전략. 비탄력적인 놈들은 고가 전략을 펴자. 총수입 증가에 도움이 된다. 되셨어요? 예. 마지막으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보도록 할게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인데, 요거요, 됐어요. 됐고, 요렇게만 할게요. 이거, 됐어요. 그리고 요렇게만 할게요. 자, 아까 수직은 뭐라 그랬죠? 완전 비탄력. 맞아요? 예. 가파르면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물리적 공급이에요. 뭐라고요? 물리적. 요거는 단기. 뭐라고요? 단기. 요거는 장기. 그 대답하세요. 물리적 공급은 어떤 탄력성입니까? 완전 비탄력의 수직 맞습니까? 예. 단기는 뭐예요? 비탄력의 기울기는 가파름 쓸게요. 예. 장기는 공급이 탄력적이며 기울기는 뭐? 완만. 그래서 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제가 됐다고 얘기를 드리냐면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80%가 여기서 나와요. 따라해 보세요. 물, 단, 장. 근데 입으로만 절대로 물단장 하시면 안 돼요. 손 한번 해봐요. 자, 따라하세요. 물, 단, 장. 손이 좀 이상한데. 자, 잠깐만. 물, 단, 장.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지. 팔이 안으로 굽잖아. 자, 물, 단, 너무 누웠는데? 다시. 물, 단, 장.
그렇지. 장도 완전히 누우면 안 돼요. 장은 요 정도. 아, 좀 이상한데. 조금씩 이상한데. 아, 찝찝해. 어떻게, 물단장, 이렇게 하면 돼. 좋은데. 물단장. 물리적은 완전 비탄력의 수직이고요. 단기는 비탄력의 가파르고요. 장기는 탄력의 완만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물단장으로 끝내시면 됩니다. 요까지가 그 유명한 수요공급 이론이었습니다. 전체 복습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복습, 일로 한번 보세요. 지금 하는 복습이 어떤 복습이냐면 제목만 찍어서 하는 복습이거든요. 제목 찍어서 하는 복습인데 요 복습이 10월 10일과 20일 사이에서 저랑 하는 복습이에요. 시험이 한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랑 하는 복습이 이런 복습이에요. 잘 따라오세요. 유량은 일정 기간이고요. 저량은 일정 시점입니다. 그래요. 유량은 임대료 지대, 소득 수익, 주택 거래량, 국민 총생산, 신규 주택 공급량 등이 있고요. 저량은 일정 시점으로서 가격 가치 시가, 인구 재산 자산 국부, 외채 외환 보유액 주택 재고량이 있습니다. 유량의 공급량은 기간 공급, 유량의 수요량은 기간 보유, 저량의 공급량은 시점 존재, 저량의 수요량은 시점 보유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몇 개가 신규로 건설되었다. 이게 유량 공급이고요. 그중에서 공가 상태가 몇 개 있다. 그게 빼고 나서 유량 수요가 되는 거예요. 현재 몇 개 주택이 존재한다. 이게 저량 공급이에요. 그중에서 몇 개가 공가다.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가 저량 수요다. 이렇게 합니다.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해서 곡선상에 더 점이 이동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고요. 해당자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1번 레인 소득, 2번 레인 수요, 3번 레인 X제 가격, 4번 레인 Y제 수요인데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였을 때 정상제, 반대로 움직였을 때 열등제가 돼요. X제 가격과 Y제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였을 때 대체제, 반대 방향 움직였을 때 보완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는데 공식을 아셔야 돼요. 가격의 변화일 분의 수요량의 변화예요. 그리고 절대값을 씌워요. 대체제 많으면 탄력, 적으면 비탄력. 전환이 용이하면 탄력, 곤란하면 비탄력. 주거용은 탄력, 상공업용은 비탄력. 사치제는 탄력, 필수제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 단기는 비탄력.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저가 전략이 좋아요. 가격을 좀 내리는 게.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 전략이 좋아요. 가격을 좀 올리는 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일 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인데 물단장으로 다 끝나요. 그러니까 물리적은 완전 비탄력의 수직, 단기는 비탄력의 가파름, 장기는 탄력의 완만함. 균형은요. 균형 만들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QD와 QS를 같게 만들어서 한 놈 좌변, 한 놈 우변에다 두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P가 나와요. 그 P가 균형 가격. P를 대입을 해요. 그럼 Q가 나오지. 그 Q가 균형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균형의 이동. 수요 증가되면 이렇게 돼요. 가격 상승의 양 증가. 수요 감소되면 이렇게 돼요. 가격 하락의 양 감소. 공급이 증가되면 이렇게 돼요.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공급이 감소되면 이렇게 되고 가격 상승의 양 감소. 이중 수요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였을 때는 가격을 모르고 양만 알아요. 수요 공급이 반대로 막 움직였을 때는 가격은 아는데 양을 모르고요. 근데 이 중에서 누가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보면 돼요. 같다면이 나오면 몰라 했던 걸 불변으로 만들면 되고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가격 불변이고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양 불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지금 수업을 요거 제목만 보면서 몇 분 수업을 했냐면 한 3, 4분 정도 했겠지.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원래 수업 시간에 4시간, 5시간 했던 것보다 퀄리티가 나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8월달, 9월달, 10월달, 넉 달, 7, 8, 9, 10, 이 넉 달 동안에는요, 이 넉 달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기간에 정말 퀄리티가 높은 수업을 하거든요. 우리가 5분 보는데 옛날에 4시간, 5시간 본 것보다 퀄리티가 더 높은, 내용은 다 정리했는데 핵심만 더 뽑아서 퀄리티가 더 높은 수업을 한다는 거지. 제가 안타까운 게 어떤 경우냐면 11, 12, 1, 2, 3, 4, 5, 6 실컷 고생하고 이제 추수하면 되는데 수학만 남겨놓고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니까. 쌤 내가 이 공부하고 안 맞나 봐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안 나오시는 분들 좀 패턴도 있어요. 이렇게 원래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수업에 임하시다가 갑자기 하루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1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가 안 나와요. 그러다가 또 한 달 뒤에 1번 또 나와요. 그리고 영영 그 사람은 못 봐요. 그렇게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7, 8, 9, 10 넉 달 동안에 하는 공부가 이런 공부라고요. 계속 이것만 반복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루 만에 부동산학개론을 다 보는 그런 날도 옵니다. 근데 하루 만에 부동산학개론을 다 보는데 그때 보는 부동산학개론이 퀄리티가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내용이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수용급 이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그 유명한 부동산 투자론 들어가도록 할게요. 쉬겠습니다.